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참으로 가난하게 사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꾼은 살기 어렵지요. 그런데 한 해 여름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뚝 떨어졌네요.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세간을 파는데 솥단지와 숟가락, 젓가락만 빼놓고 몽땅 장에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쌀 한 대박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니 웬 사람이 큰 함지에다 개구리를 잔뜩 잡아서 넣어가지고 가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개구리는 무엇에다 쓰려고 잡아가는 것이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개구리라도 구워 먹으려고 그러지요. 하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다들 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개구리까지 잡아다 먹을 생각을 한 걸 보니 그래도 한창 팔딱팔딱 뛰어다닐 산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가는 걸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안 됐거든요. 저것들도 한 세상 살려고 나왔을 텐데 여름 한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개구리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내 이 쌀 한 대박 드릴 터이니 그 개구리를 나한테 파시오. 개구리 잡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그게 정말이요? 그럼 내가 실없이 거짓말하겠소. 어서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쌀 한 대박과 개구리를 바꿨어요. 쌀을 주고 개구리를 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연못에 갔지요. 가서는 개구리 한 마리씩 연못에 넣어줬습니다. 넣어주니 개구리들은 살판 났다고 신명나게 헤엄을 쳐서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개구리를 연못에다 넣어주고 돌아서려는데 물속에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아,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여기 나와 있다가 또 잡힐라. 그래도 개구리들은 가지 않고 개굴개굴 거리고 있겠지요. 웬일인지 하고 가만히 보니 개구리 떼가 바가지 하나를 끌고 나와서 그러고 있거든요. 저 미물도 은혜를 갚겠다고 저러는구나. 그래, 볼품없는 헌바가지이긴 하지만은 고맙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도 좋은지 이리 팔딱 저리 팔딱 뛰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농사꾼은 헌바가지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세간을 팔아서 싸온 쌀을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쌀 대신 빈 바가지 하나 얻어왔소. 부엌 부뚜막에 얹어놨으니 요긴하게 쓰시오.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니 농담도 잘하시는구려. 빈 바가지라더니 쌀이 한가득 들어있구먼요. 이런단 말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부엌에 나가봤더니 참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있던 바가지에 어느새 하얀 잎살이 철철 넘치게 들어있지 뭡니까. 농사꾼 내외는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니 어제 텅텅 비워놓은 바가지에 또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겠지요. 여보, 이리 좀 와보. 바가지에 또 쌀이 들어있어요. 가보니 참말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바가지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화수분 바가지인 모양입니다. 화수분은요, 꺼내도 꺼내도 끝없이 한도 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말합니다. 쌀을 퍼내고 나면 가득 차고 떡 퍼내고 나면 가득 차고 이러니 살판났지요. 개구리들이 저희 목숨을 살려준 능공을 갚으려고 내게 이런 보물을 줬구나. 이걸 어찌 나 혼자 쓸 소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바가지에서 나온 쌀을 이웃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어디 이웃 사람들 뿐일까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어디군 간에 쌀 양식 떨어진 사람들은 다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 농사꾼 집 앞에는 사시사철 쌀 얻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는군요. 아이고, 지금도 그런 바가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바가지는 농사꾼이 죽고 나자 저절로 없어져 버렸다니 참으로 아까운 일이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곳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큰 강이 하나 있었어요. 한 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졌지요. 큰 물이 지면 강물이 많이 불어서 흙탕물이 마구 내려올 거 아닙니까? 하루는 농사꾼이 강가에 나가보니 한 노루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둥둥 떠내려 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마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불어서 내려오는 흙탕물에 휩쓸렸던 거지요. 저 노루도 한 세상 살려고 태어났을 텐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 장대로 노루를 건져줬습니다. 물을 많이 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줬지요. 그 다음 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흙탕물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오고 있어요. 비록 징그러운 뱀이지만 목숨은 다 같이 중한 것이니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뱀도 건져줬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떠내려 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집에 데려다 집더미 속에 넣어두고 보살펴줬지요. 그 다음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단 말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건져줬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얼른 건져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미움도 쑤어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극진히 보살펴줬어요. 며칠이 지나자 비도 먹고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구해준 노루, 뱀, 사람도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되찾았지요. 그래서 셋을 보고 이제는 저마다 제 갈 길로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루와 뱀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요. 사람은 돌아갈 집도 없고 함께 살 식구도 없다면서 가지를 않네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여기서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 그러라고 하고 그 사람을 한 식구처럼 여기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구해준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서 하루는 노루가 농사꾼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그때 물에서 건져준 노루 아니냐? 참 반갑구나.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다시 찾아왔느냐? 아, 그랬더니 노루가 농사꾼의 소매를 물고 끌면서 따라오라는 신용을 합니다. 따라갔지요. 노루는 산으로 자꾸 들어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거기에 산삼이 많이 있어요. 개 보니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산삼이더란 말입니다. 노루가 가리키는 곳마다 산삼이 나오는데 다 캐니 몇십 뿌리나 되더란 말이지요. 산삼이라는 게 값이 좀 많이 나가요. 그걸 내다 팔아서 이 농사꾼은 금세 부자가 됐네요. 산삼 판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짓고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되어 살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잘 살게 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일만 안 하면 좋겠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마구 펑펑 쓴단 말입니다.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갖다 써요. 보다 못한 농사꾼이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지요. 여보게, 그렇게 돈을 마구 쓰다가는 얼마 안 가서 살림이 거덜나겠네. 이제부터는 꼭 쓸 때가 아니면 돈을 안 줄 터이니 그리 알게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돈을 달라고 해도 꼭 쓸 일이 아니면 안 줬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농사꾼 몰래 돈을 훔쳐내다가 또 마구 펑펑 쓰지 뭡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사꾼이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내가 물에 빠진 자네를 건져준 것은 이러자고 한 일이 아니었네. 이래서는 도저히 함께 못 살겠으니 이 집을 나가게. 날 원망하지 말고 어디 가든 부지런히 일해서 살게나. 그랬더니 이놈이 그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관가에 고자질을 했어요. 저를 구해준 농사꾼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로 잘 산다고 고을 원에게 고해 바쳤단 말입니다. 농사꾼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관가에 잡혀가 옥에 갇혔지요. 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니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물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건져놨더니 짐승은 보온을 하고 사람은 배신을 하는가 싶어서 한숨만 나오지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옥문으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에 자신이 구해준 뱀이거든요. 옳지, 이 뱀이 내가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구해주려고 왔구나 하고 반가워하는데 글쎄 이 뱀이 스르르 기어와서 농사꾼의 발목을 꽉 물어버리지 뭡니까? 그래놓고는 다시 스르르 기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뱀에게 물려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다가 나중에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살이 시꺼멓게 죽어갔지요. 몹쓸 놈의 뱀 같으니라고 죽을 목숨을 살려줬더니 되레 나를 죽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 짐승까지도 그럴 줄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놈의 뱀이 다시 스르르 기어 들어오지 뭡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무슨 풀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아까 제가 문 상처에다 풀 잎사귀를 턱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더란 말이지요. 그게 뱀독을 풀어내는 약초인가 봅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에 바깥이 떠들썩합니다. 가만히 듣자니 이 고을 사또가 간밤에 뱀한테 물려서 다 죽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옳거니 그 뱀이 어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나. 농사꾼은 얼른 옥사쟁이를 불러서 자기를 사또에게 데려다 주면 당장 고쳐보겠노라고 그랬지요. 옥사쟁이가 사또에게 그 말을 고하니 사또가 농사꾼을 부를 게 아닙니까? 농사꾼은 풀 잎사귀를 상처에 붙여서 사또의 목숨을 살려놨어요. 사또는 농사꾼에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농사꾼을 옥에서 풀어주고요. 누명 씌운 사람을 도로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사람이라고 다 그럴라고요. 더러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고을에 배시성을 가진 향리가 살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배자수 하고 불렀지요. 그런데 이 배자수가 늦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더니 늙음하게 잘생긴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집에만 오면 그저 아들을 들여다보며 어르고 노는 게 낙 중에 낙이었지요. 그런데 좋은 일에는 반드시 꾸준 일이 따르는 법이지요.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배울 무렵 아이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는데요. 눈물로 치상을 하고 나니 아이 키울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후처를 얻었어요. 아이한테는 계모지요. 그런데 이 계모가 들어와서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고 산단 말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부터 찾고 향청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아이부터 찾고 그저 밤낮 아이만 끼고 살지 저한테는 곁눈질 한번 안 주거든요. 계모의 사람됨이 본래 모질고 사나운 데다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보니 그만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아이가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아이를 안고 집 뒤 연못에 가서 글쎄 아이를 물에다 빠뜨려 죽였어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 놓고는 제가 빠뜨린 아이를 제가 도로 건져내 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지요. 배자수가 향청에서 돌아와 보니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거든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도 있지만은 이제 겨우 말을 배워 아버지 하며 재롱을 부리던 어린 것을 잃고 나니 참 가슴이 찢어질 게 아닙니까? 배자수는 아들의 죽음을 뒷마당에 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 대하듯 쓰다듬고 말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배자수가 아들의 무덤에 갔더니 조그마한 청개구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더래요.
저 아이가 죽어서도 아비를 못 잊어 청개구리로 환생했나 보구나 생각하고서는 그 개구리를 데려다 방 안에 두고 키웠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청개구리의 탈을 썼지만 아들의 넋이 깃든 영물이라 애지중지 키웠지요. 끼니 때만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갖다 먹이고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이렇게 산 아들 키우듯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청개구리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잘 따르고 재롱도 부리고 합니다. 배자수가 청개구리에 푹 빠져서 날마다 청개구리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났네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청개구리를 글쎄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참으로 모질고도 모진 일이지요. 그래놓고 계모는 남편이 돌아오니 청개구리를 개가 밟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애꿎은 개만 화풀이를 당했지요. 배좌수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겨 청개구리를 뒷마당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니 청개구리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 풀이 돋아납니다. 그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부딪히면서 가느다란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지 뭡니까? 아들의 넋이 머무를 데가 없으니 저 달개비 풀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자수는 그 달개비 풀을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날마다 집에만 오면 뒷마당에 가서 달개비 풀을 쓰다듬고 말을 하며 산 아들을 대하듯 했지요. 그럴 때마다 달개비 풀도 바람에 잎을 스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배자수가 달개비 풀에 푹 빠져 있으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뒷마당에 소를 몰고 가서 달개비 풀을 소에 먹여버렸습니다. 배자수가 돌아와 보니 달개비 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거든요.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소가 뜯어 먹어버렸다고 한단 말입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지요. 하지만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달개비 풀을 먹은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옵니다. 얼마 안 있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몸에 번쩍번쩍 황금빛이 도는 금송아지를 낳았어요. 이 송아지가 배 좌수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아들의 넋이 깃든 달개비 풀이 소의 뱃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송아지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반갑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아들인 양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잘 때도 함께 자면서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이렇게 키웠지요. 그러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달려들지 뭡니까? 금송아지가 그걸 보고는 얼른 달아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때 서울에서는 임금이 태평종이라는 금종을 얻어서 종루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종을 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고 방을 내걸었어요. 무게가 1000근이 넘는 금종이라 여간 힘이 세어서는 못 치는 종이지요. 그 종을 치면 온 나라가 태평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종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온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장사들이 와서 종을 쳐봐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루에 금송아지가 나타나서 뒷발로 종을 댕댕하고 치는데 그 소리가 참 맑고 그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임금이 나가보니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금빛이 도는 송아지가 종을 치고 있거든요. 예사로 상서로운 짐승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 송아지를 대궐에 데려다가 어린 딸에게 줬습니다. 임금의 딸은 새로 외양간을 지어 금송아지를 넣어두고 날마다 정성을 다해 잘 보살폈지요. 그럭저럭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금송아지가 금종을 친 덕분인지 그동안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됐습니다. 모두가 태평스럽게 살아도 단 한 사람, 날마다 눈물로 날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을 잃은 패자수예요. 금송아진들 어찌 제 아버지를 잊었을까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서 금송아지가 처음부터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나이가 17살쯤 되었는데 하루는 임금의 딸이 금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려고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는 없고 송아지 허물만 외양간 바닥에 떨어져 있겠지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 외양간 뒤에서 인물이 훤한 총각이 썩 나타납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본래 아무고을 배자수 아들인데 팔자가 기구하여 죽은 목숨이 되었다가 옥황상제의 은혜를 입어 미물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나와 공주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하고 그동안 겪은 일을 다 털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힌 사연이거든요. 임금에게 이 일을 알리니 임금도 놀라워하며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총각은 그 뒤에 과거를 보아 암행어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사는 고을로 내려갔지요. 내려가서는 계모의 재상을 낱낱이 밝혀 멀리 귀양 보내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총각 하나가 부모도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요. 논밭 한 빽이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어요. 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관가에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먹고 살기 빠듯한데 하물며 남의 땅을 부쳐 먹으니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요. 그렇게 몇 해 고생을 하다 보니 농사 짓는 게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이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떠돌이 보찜 장수나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길로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막상 나서고 보니 갈 곳이 있어야지요. 여태 땅만 파던 농사꾼이 장사 내막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몇 푼 안 되는 노자마저 바닥이 나서 참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네요. 이리저리 쉴 곳을 찾다 보니 마침 그 깊은 산중에도 불이 빤한 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주인을 찾으니 허연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허락을 하기에 들어갔지요. 방에 들어가 보니 노인이 집으로 망태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망태를 만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건 뭐하러 만드느냐고 물어보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수가 생기지. 이러거든요. 그 말에 총각이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기로 치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이 정말이라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래도 좋다고 했지요. 그러더니 어느새 망태를 다 만들었는지 안에 들어가 보라고 하네요.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노인은 다짜고짜 망태 주둥이를 꽉 묶어서 총각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놈의 망태를 장대에 꿰어매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더란 말입니다.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고 물어도 노인은 대답도 않고 칠흑 같은 밤길을 나는 듯이 걸어서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네요. 한참 들어가더니 큰 나무 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는 망태를 나뭇가지에 턱하니 걸어 놓더란 말입니다. 그러더니 나무 밑에 말뚝을 여러 개 박아놓고는 두 말 않고 오던 길을 되짚어 가버리지 뭡니까. 총각은 그만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산중에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노인은 쓰다 달다 말도 없이 훨훨 가버립니다. 혼자 남은 총각은 망태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날벼락입니까? 조금 있으니까 사방에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니 호랑이 수십 마리가 슬슬 다가오지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호랑이란 놈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펄쩍펄쩍 뛰는데 망태가 어지간히 높은 데 매달려 있어서 미처 닿지를 않아요. 닿지 않으니 호랑이들이 도로 밑으로 떨어지지 뭡니까? 떨어지면서 말뚝에 찔려 턱턱 나자빠지더란 말입니다. 옳지 노인이 나를 미끼로 써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계책이었구나.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나 되는 호랑이들이 벌쩍벌쩍 뛰다가 죄다 말뚝에 찔려 나자빠졌어요. 그렇게 말뚝에 찔려 죽은 호랑이가 밤새 몇 마리나 되는지 모릅니다. 나무 밑이 온통 호랑이로 칠비했어요. 날이 밝으니까 노인이 와서 망태를 끌어주고는 자, 이 호랑이들을 우리 둘이서 나누어 갖도록 하지. 이만하면 가죽만 벗겨 팔아도 앞으로 몇 해 동안 먹고 살게야. 해서 호랑이를 둘이서 나눠 가졌습니다. 총각은 그 호랑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요. 횡재한 거지요. 그런데 다른 총각이 그 소문을 듣고 저도 호랑이 미끼가 되어 돈을 벌어보리라 하고 노인을 찾아갔어요. 가보니 과연 노인이 망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는 나를 그 망태에 넣어주시오. 하니 노인이 그러라고 하면서 망태에 넣어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단 말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호랑이들이 수십 마리 몰려와서 벌쩍벌쩍 뛰다가 떨어져 죄다 말뚝에 찔려서 죽었지요. 그런데 이 총각은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노인이 오면 호랑이를 나누어 갖자고 할 터이니 노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다 가지고 튀는 게 상책이렸다 하고는 미리 숨겨가지고 온 칼로 망태를 찢고 내려왔어요. 하이 그런데 망태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말뚝에 찔려 죽어버렸습니다. 하이 그러니까 호랑이 팔자나 똑같이 된 셈이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할아버지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한 할아버지는 만석군 부자로 살았지요. 가난뱅이 할아버지는 왜 가난한고 하니 무엇이든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남에게 다 줘서 그렇습니다. 쌀이 생기면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옷이 생기면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준단 말이지요. 이러니 뭐 재산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할아버지는 왜 부장고 하니 무엇이든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챙겨 넣어서 그렇지요. 뭐든지 한번 손에 쥐면 놓지를 않아요. 제 것이고 남의 것이고 한번 손에 넣은 것은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탐나는 물건이라도 있으면 얻든지 빼앗든지 훔치든지 해서 다 가져버려요. 그러니 재산이 많지요. 한 해는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뱅이 할아버지는 그나마 먹고 살 양식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보리쌀 있으면 좀 구워주시오. 우리 밭에 보리가 익으면 배억 아플 테니 말이오. 그러시오. 부자 영감이 웬일인지 선선히 보리쌀 한 가마를 구워주는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 반 넘은 모래에다가 보리 등겨가 섞여 있습니다. 먹을 만한 보리는 반도 안 돼요. 하는 수 없이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이러고 저러고 여름이 되어 보리를 베어가지고 한 가마를 갚았지요. 모래도 겨도 안 섞고 잘 익은 걸로 골라서 한 가마를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자로 보리쌀 2가마를 더 내라는 겁니다. 글쎄. 웬일로 선선히 구워줄 때 알아봤지요.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혔어요. 보리쌀 2가마 주고 나면 난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어떡하우? 이러니까 그건 대개사정이지. 정양식이 없으면 나무라도 해주시오. 올여름 내 하루 한 짐씩. 이러거든요. 하는 수 없이 그날부터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다 줬어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나무를 해다 주고 집에 오니까 웬 허름한 노인이 와서 하룻밤을 채워달라네요. 이 노인이 부자 영감네 집에 갔다가 퇴짜를 맞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아이고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서 대접을 잘해줬어요. 새로 밥도 하고 반찬도 있는 대로 정성스럽게 차려서 잘 대접을 했지요. 방도 깨끗하게 치워 이부자리를 펴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님이 온데간데 없네요. 자던 자리에 부채만 2개 달랑 놓여 있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빨간 부채고 하나는 파란 부채예요. 아이고 이 손님이 부채를 두고 갔네. 부채를 들고 밖에 나가보니 흔적도 없어요. 다음에 찾으러 오면 줘야지 하고 그날 그 부채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날씨가 더워서 빨간 부채를 펴서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어요. 한참 부채질을 하다 보니 코가 이상해요. 만져보니 코가 이만큼 길어졌네요.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래? 아무리 쓰다듬고 만져봐도 이건 코끼리 코입니다. 별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설렁설렁 했지요. 한참을 부채질을 하다 보니 이건 또 뭡니까? 코가 없어져 버렸어요. 만져봐도 밋밋합니다. 아하 이게 다 저 부채가 부린 요술이구나. 빨간 부채를 들고 슬슬 붙이니까 코가 다시 길어지네요. 파란 부채로 붙이면 또 짧아지고 그거 참 신기한 부채입니다. 그날 그 부채를 들고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부자 영감네 집에 갖다 주러 가니까 이 영감이 부채를 보더니 탐이 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건 또 어디서 났어? 그래서 이러해서 얻었는데 요술부채라고 가르쳐줬지요. 영감이 빨간 부채를 빼앗아 슬슬 붙이니까 정말로 자기 코가 막 길어지거든요. 파란 부채로 붙이니까 짧아지고 욕심쟁이 영감이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저 달라고 떼를 쓰지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것이라서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하오. 그래도 부자 영감은 막무가내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을 줄 테니 부채와 바꾸자고 그러네요.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빼앗고는 집을 바꿨어요.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큰 기와집에 살고 부자 영감은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살게 된 거지요. 이 욕심쟁이 영감이 초가집에 들어누워 생각을 하니 이제는 떼돈을 벌겠다 싶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빨간 부채로 몰래 코를 키워놓고는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서 돈을 벌면 아이 좀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간 부채로 슬슬 부채질을 하니 이 영감코가 슬슬 길어지는 거예요. 영감은 돈 벌 욕심에 기분이 좋아서 그것도 몰랐습니다. 허허 이제 온 나라 돈이 다 내 것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꾸 부채질을 하니까 코가 어찌 되겠어요.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요. 올라가다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늘나라 옥황상제 사는 대궐까지 갔거든요. 이때 옥황상제가 어슬렁 마당을 거닐다 보니 길쭉한 것이 마당에서 쑥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봐라, 저것이 무엄하게 땅을 뚫고 올라오니 당장 묶어버려라. 그래서 신하들이 달려가 나무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때 땅에서 영감이 부채질을 하다 말고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새 내 코가 지붕을 뚫고 올라갔네. 빨리 짧아지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파란 부채로 막 부채질을 했겠지요. 그런데 코끝이 하늘나라 나무에 묶여 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코가 짧아지니 몸뚱이가 코에 매달려 하늘로 둥둥 또 올라가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하늘에서는 옥황상제가 점잖게 명하기를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신하들이 달려들어 묶은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고요? 그건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나이 30이 넘은 떡거머리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 사는 데서 산 하나 넘어 골짜기에 또 관연한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하도 깊은 골짜기라 인근에 혼인말 넣어줄 중신나비도 없었던 모양이지요. 둘이서 그렇게 나이만 자꾸 먹다가 하루는 산에서 처녀 총각이 만났단 말입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이 끌렸던지 그날로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는 100년 가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한 이 젊은 내외가 참으로 재미나게 잘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둘이서 정분이 두터우니 더 바랄 게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어찌나 색시를 좋아하는지 잠시 떨어져 밭일을 나가도 그저 색시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해서 일이 돼야지요. 그래서 일도 못 나가고 색시 옆에서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밥도 못 먹을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이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살지요. 보다 못한 색시가 여보 이 일은 안 하고 밤낮 나만 지키고 살 작정이요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얼굴이 눈에 삼삼해서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일을 못하니 어떡하오? 이런단 말입니다. 색시가 그래서 좋은 술을 하나 냈지요. 그럼 나와 똑같은 그림을 2장 그려줄 테니 이쪽 반머리에 하나 꽂아놓고 저쪽 반머리에 하나 꽂아놓고 일을 하시오. 그러면 밭을 매 나가도 보고 매 들어와도 볼 게 아니오.
남편이 그게 참 좋은 수라 생각하고 그림 2장을 받아서 반 모퉁이에다가 떡 걸어놓고 일을 했지요. 일을 하는데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싱하니 불더니 그놈의 그림 한 장이 휙 날아가 버렸네요. 날아가서는요, 이놈이 어딜 갔느냐면 임금 사는 대궐에까지 날아간 모양입니다. 임금이 대궐에 있다 보니 웬 그림 한 장이 바람에 날라와 뜰에 뚝 떨어지거든요. 추워서 들여다보니 참 천하절색이에요. 마음에 쏙 들어서 신하들에게 당장 이 사람을 찾아오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방방곡곡 그 색시를 찾아 나섰지요. 찾다가 한 군데 산속을 들어가 보니 그림하고 똑같은 색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간단 말이지요. 색시가 잡혀가면서 생각해 보니 자기 남편이 잠시도 못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만히 이르기를 어떻게든 참고 3년만 견디시오. 눈치 3년 배짱 3년 배워서 날 찾아오시오. 하고는 할 일 없이 잡혀갔네요. 잡혀가서 이제 후궁이 되었는데 이 색시가 도통 웃지를 않아요. 두고 온 남편 생각에 웃음이 나오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웃겨보려고 해도 웃지를 않거든요. 그럭저럭 3년이 지난 뒤에 이 색시가 임금한테 말하기를 나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 무슨 소원이냐? 거지잔치를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온 나라 거지를 불러다 잔치를 하는데 색시는 몇 날 며칠 주렴을 느리고 내다봅니다. 혹시 자기 남편이 왔나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안 옵니다. 틀림없이 거지가 됐을 텐데 말이지요. 화전이나 일구고 살았으니 옷이나 변변하겠어요? 그렇다고 돈이 있겠어요? 뭐 거지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지꼴이 되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잔치라고 해서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먹고 춤을 추며 노는데 그걸 보니 어찌나 반가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와요. 이 임금이 보니까 평생 안 웃던 사람이 웃는단 말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우느냐고 물으니 이 색시가 저기 춤추는 거지를 보고 웃습니다. 이러거든요. 임금이 자기가 아무리 웃겨보려고 해도 안 웃던 색시가 웃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러면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춰도 웃겠는가?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임금이 남편더러 옷을 벗으라고 해서 그걸 입고 춤을 추는데 그때 이 색시가 자기 남편에게 눈치 3년 배짱 3년은 무엇에 쓰려고 배웠소 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른 말귀를 알아듣고는 임금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용상에 떡 올라가 앉아서 이제 거지들을 썩 내몰아라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임금도 거지 옷을 입었으니 거지지 뭡니까? 그래서 쫓겨나고 색시는 남편을 만나서
아주 잘 살았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시골에서 돈량이나 가진 사람들은요, 돈으로 벼슬을 사는 일이야 뭐 그리 별난 일도 아니었지요. 돈으로 벼슬을 사는 일이 어디 떳떳한 일이랴마는 위에서 파는 자가 있으니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는 몰라도 이건 어차피 나라 꼴이 뒤죽박죽일 때 이야기니 헤아려 가며 들어봅시다. 어떤 시골 부자가요, 벼슬 한 자리를 얻어보겠다고 땅 섬직이나 팔아서 돈을 한 발이 싣고 서울에 갔지요. 세도가 떠르르한 대감집 앞에 가서 문개구로 며칠 묵으면서 눈치를 보다가 돈 한 바리를 내놓고는 대감 염치 없으나 어디 군수 자리에 비거든 한 자리 주십시오. 나 이랬어요. 응 그러지. 하는데 말만 그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감투 하나 안 씌워주더란 말입니다. 아하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사람이 아주 가진 땅을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두어 발이 싣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걱정 말게 곧 소식이 갈 터이니 내려가서 기다려보게.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란 말이지요. 이번에는 아주 톡톡히 털어 갖다 줘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가진 땅을 톡톡 털어 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올라갔습니다. 대감 이러다 늙어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투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엔 어찌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이번엔 꼭 될 걸세. 걱정 말고 내려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꿩 구워 먹은 자리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뭐 희망이 없습니다. 한두어 해 기다리다 보니 부하가 슬슬 치밀어 오르지요. 갖다 바치는 돈은 두꺼비 파리 채듯이 덥석덥석 받아먹고 놓고는 시골뛰기라고 괄시를 하는구나 싶거든요. 대감이고 땡감이고 제가 그렇게 나올 바에는 나도 생각이 있지. 이 사람이 제 집에서 난 박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 커다랗게 뒤웅박을 하나 팠습니다. 그놈의 뒤웅박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 땅벌집을 찾았지요. 땅벌 구멍에다가 뒤웅박 아가리를 대고 한바탕 들쑤시니까 성난 땅벌들이 윙윙 나와서 뒤웅박 안으로 하나 가득 들어갔습니다. 아가리를 꼭 틀어 막아 가지고 집에 와서 비단보에다 싸고 또 쌌지요. 이것을 짊어지고 서울 대감네 집에 갔단 말입니다. 대감이 보니 벼슬자리 달라고 해마다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오던 사람이 한두에 소식이 없더니 또 무엇을 싸 짊어지고 오니까 참 반갑거든요. 그냥 오지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와. 뭐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만 시골에 살다 보면 가끔 귀한 약이 생기지요. 이건 참 희한한 보약이 되나서 가릴 것이 많습니다. 밤에 혼자 드시되 반드시 좌우를 물리치고 문단속을 하신 연후에 옷을 다 벗고 드셔야 약효가 나지 달리 드셔서는 약이 안 됩니다. 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손뼉을 치며 희낙낙합니다. 옳거니 가릴 것이 많은 걸 보니 명약 중에 명약이로구나. 내 이걸 먹고 약효를 보면 자네에게 큰 고을 한 자리를 주지.
대감이 약효를 보려고 밤에 좌우를 물리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다음에 옷을 홀라당 벗고 나서 비단볼을 끌러 보았단 말이지요. 그러니 큼지막한 뒤웅박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약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마개를 쑥 잡아 빼니까 뭐 일 났지요. 땅벌이 웽 하고 튀어나와서 온 몸에 들러붙어 마구 쏘아대니 백일 장사가 있습니까. 눈도 못 뜨고 온 방을 구르며 죽는다는 소리를 지르지요. 그 소리를 듣고 대감 아들이 자다가 놀라서 와서는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 있거든요. 안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눈을 못 뜨니 열 수가 있습니까? 이때 사랑채 문객들 틈에 섞여 있던 시골 사람이 와서 아이쿠 대감이 또 발작을 하셨군. 접대도 이렇게 발작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는 그저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요. 공연히 외인이 범접을 하면 뻥새가 더 심해지니 어서 물러들 가시오. 하고 사람을 내쫓고 나서 혼자서 문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가만히 문을 따고 땅벌을 내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참 과간도 이런 과간이 없어요. 대감이 온 몸뚱이가 퉁퉁 붓고 배가 된장똥만 하게 되어서 누웠는데 얼굴도 팅팅 부어올라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시골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낑낑거린단 말입니다. 그게 저놈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지만 말을 못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시골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요. 어제 발작을 하시기 전에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자네한테 군수 한 자리 줘보내마 하시더니 병석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니 모두들 그 말을 믿습니다. 대감이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하며 낑낑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알아들었습니다. 당장 저 사람한테 군수 한 자리 줘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고정하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골 사람은 바라던 군수 벼슬 자리를 얻어가지고 내려갔지요. 땅벌 쏘인 벼슬아치는요 한 사흘이 되어서 다 나았지만 어떻게 그 사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받아먹은 돈도 있는데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